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상의 생물종, 생태계, 유전자, 변이의 총체적 다양성을 말하겠고요. 지구 각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말하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기능 유지와 인간 사회의 필수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물 다양성은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듯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등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생물종 내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이다 하더라도요, 유전자 차이 때문에 개체마다 모양, 크기, 색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유전적 다양성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변이가 뭐라고 했죠? 변이는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바로 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변이는 대개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바지락 같은 경우는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다르고요. 별 불가사리는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르다는 점이 유전적 다양성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다 인간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죠. 이런 것이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해질 거고요. 또 유전적 다양성 높이 높아질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일부는 적응하지 못하겠지만 또 일부는 살아남아서 종이 멸종하지 않고 계속 그 종이 계속 생존하게 될 겁니다. 중세시대 때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잖아요. 근데 일부는 그 병에 걸려서 죽지만 또 일부는 병과 싸워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유전 형질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전염병에 대한 내성도 생겼고요. 최근 수도권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수도권 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도요. 방제 작업에서 살아남은 살충제에서 살충제 성분의 내성을 가진 이제 러브버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러브버그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먹던 바나나는 이제 품종이 하나입니다. 하나였어요. 1950년대 파나마 병이 유행하니까 그동안 재배해온 미셸 품종은 이제 멸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미셸 품종이 아니라 캐번디시라는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맛은 멸종된 미셸 품종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 같은 경우는 미셸 품종이 맛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품종이 맛있는지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우리는 미셸 품종을 먹어본 적은 없어서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 미셸 품종이 그런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캐번디시 품종도 파나마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의 변종이 나타나면서 또 멸종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단일 품종을 대량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져서 전염병과 같은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종이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미셸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대에서 이제 파나마병에 의해서 멸종이 됐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멸종하지 않고 일부가 이제 재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상품화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재배돼서 나오는 수확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상품화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셸 품종의 바나나를 즐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과 조금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미셸 품종이 이제 시장에서 사라진 이유가 파나마병 그 원인도 가장 크지만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품종은 이제 재배하기가 미셸 품종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재배하기가 쉽다 하고요. 처음에 이 캐번디시 품종은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동물 사료용으로 이렇게 재배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충 길러도 잘 자랐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배하기 쉬우니까 미셸 품종이 사라진 다음에 이 캐번디시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일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또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지역이 독일의 검은 숲이라고 합니다. 하도 이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검은 숲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은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겠죠. 그 종의 수가 많으니까요. 단순하게 서식하는 종수가 많으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고서 여기서 그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좀 편할 텐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어서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하면 균등할수록 또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종수가 많아야 되겠고요. 그냥 종수가 많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포하고 있는 그 생물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물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생물 같은 경우는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조금만 이게 서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모로 좋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좋냐 하면은, 종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사바나인데 육식동물이 자기가 이제 사냥할 수 있는 생물이 임팔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임팔라의 수가 줄면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생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사냥 능력이 뛰어난 이제 육식동물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육식동물은 도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초식동물이 임팔라도 있고 가젤도 있고 들소도 있고 영양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많은 이제 초식동물이 있으면은 이 육식동물들이 다양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으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겁니다. 육식동물도 이제 사자, 악어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이에나, 독수리 같은 육식동물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육식동물이 사냥하고 남긴 사체를 청소하는 청소부도 있어야 생태계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생태계의 다양성 무엇일까요? 당연히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너무 쉽게 설명을 했나요? 생태계의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보다 이제 범위가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의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개라는 생물은 자연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잖아요. 중생대 공룡처럼 일시에 멸망하지 않고
이제 개, 고양이, 참새, 매, 소 이런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그 수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해야 종의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종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은요. 여러 생태계가 존재해야 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생태계의 다양성이 무엇이냐?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하면은요.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의 다양함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태계는 무슨 뜻일까요? 생태계가 뭘까요? 우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생태계가 뭐야? 딱 하면은 딱 생태계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통합과학이란 과목에 생태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환경 관련 뉴스나 다큐멘터리 무슨 글을 보면은 생태계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근데 생태계가 뭐냐 물으면 단번에 대답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겠죠. 생태계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생물 군집과 그 군집에 관한 비생물학적 환경이 유기적인 집합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여러 동식물이 모여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습지인데요. 여기 습지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이 습지라는 환경, 그리고 이 습지라는 환경과 동식물과의 이제 유기적인 관계, 또 유기적인 그 집합 관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하면은 이제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열대우림, 그리고 바다의 갯벌이 있죠. 바다의 갯벌, 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나무들이 있는 그 숲도 이제 생태계가 되겠죠. 그리고 생태계는 영어로 여기 나와 있듯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태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지금 이제 익혀두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 아니면 영어 관련 시험을 볼 때 지문에 이제 에코시스템이 나왔으면 아, 이거는 생태계구나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에코시스템 나왔다 해서 아, 이거는 생태계, 그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 지문은 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좀 줄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태계에 관련된 글이다. 더 나아가서 이건 환경과 관련된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 지문을 이제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는 여기 나와 있듯이 열대우림, 갯벌, 습지 말고도 다양한 생태계가 있겠죠. 뭐 당연한 소리겠죠. 뭐 환경이 요런 세 가지 환경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수풀이 우거진 산림도 있을 거고 또 초원도 있을 거고 뭐 사막 생태계도 있을 겁니다. 각각의 환경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죠. 사막에는 모래 말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거기 보면은 사막 안에도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뱀도 있고 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선인장과 같은 식물도 이제 살고 있죠. 또 갯벌에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당연히 없겠죠. 갯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갯벌 가보면은 사자, 호랑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동물들이 아예 안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 조개류가 있고 참고둥, 낙지, 쭈꾸미 같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생물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양하다면 지구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사막, 초원 이런 거에 이제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종의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이제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의 종수가 다양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초원 생태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구상의 중에 이제 코끼리, 기린, 뭐 사자, 임팔라, 가젤 이런 생물들은 없을 겁니다. 또 초원에 살고 있던 나무들과 초원에만 사면 이제 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없겠죠. 그러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고요. 생태계가 다양해야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 수 있어서 종이 다양해지고, 종이 다양해져야 그 각각의 생물들, 그 각각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가 많아져서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각각의 이제 생태계 특징 몇 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우림이 뭔지 알죠? 열대지방에 이제 나무들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를 열대우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 보면 아프리카 북쪽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빽빽한 숲들이 있는데 거기를 열대우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지역 같은 경우 열대우림이죠. 굉장히 나무들 빽빽하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죠. 근데 이런 열대우림들이 이제 환경 변화와 뭐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긴 합니다. 열대우림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수량이 높고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또 당연히 열대 지방이니까 기온도 높겠죠. 그렇게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으니까 종 다양성이 열대우림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생태계가 있는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열대우림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갯벌과 습지는 어떤 지역인가 보면은요, 갯벌이 뭔지 습지가 뭔지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죠. 갯벌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어서 바다와 육지의 중간에 형성된 생태계가 이제 갯벌에 형성되겠죠. 습지 같은 경우는 습지가 뭐냐면은 강이나 호수, 또 바닷가 주변에 있는 그 물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습지는 강, 호수, 바닷가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갯벌과 습지에서는요,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갯벌과 습지에서는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등 생물 다양성은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생물의 종이 이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거고, 또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생물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서 종이 다양해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해져야 또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을 거고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어야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거고, 다시 유전적으로 다양해져야 생물들이 또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듯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적 다양성은요,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종 다양성은요, 생태계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는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해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있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모두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 중요하고 어떤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모두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